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무기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 열병식의 이모저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그저께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이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매 기념일마다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경제를 보면요. 무역은 대북 제재로 1950년대 중반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 한 15%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이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저 7.27이 중요하냐면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유일지배 체제를 확립한 게 사실은 6.25 때문이에요. 6.25를 계기로 그 당시 소련의 거물이었던 허가이라든지 이 박헌영 남노당 계열 이런 이제 계열들이 몰락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해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전쟁 6.25를 북침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과 유엔군 미국의 미제국주의 북한 표현으로 북침이고 이걸 막아낸 승리의 기념일로 포장을 하고 그 핵심에 김일성을 놓거든요. 근데 이걸 김정일이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가 다시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노병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한국전쟁 6.25 참전자들 요 1회가 93년인데 김정은 때에만 7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권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는 이 6.25를 전승으로 포장을 하고 그 정체성 잘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훨씬 평시에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이 6.25를 전승으로 기념하고 그걸 김정은 정권의 정체성으로 가져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통성을 위해서 열병식을 이렇게 매번 크게 개최를 하는 거예요. 조작된 정통성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가장 이번에 의외였던 게 중로 대표단을 초청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연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지만 김 위원장의 연설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뭐 일각에서 뭐 건강 얘기는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말을 안 했다.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육성으로 안 들려서 그렇지 열병식이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서 있는 상황에서도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중국 대표는 계속 말을 걸어요. 그리고 면담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이상설로 말을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열병식에 핵무기가 등장을 했는데 예. 양측에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암묵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묵인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중국, 러시아 대표단은 상당히 서비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고 뭐 핵 발언하고 미국에 대해 경고하고 뭐 우리에 대해서 공격 그러면은 나중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실리는 챙기고 수위는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김 위원장 대신에 이제 강순남 국방상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발언 수위는 상당히 좀 셌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로 대표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위가 아주 셌어요. 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언제든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전제는 있긴 했지만 그러나 김정은, 김여정, 뭐 최선이나 외무성 담화 이런 것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특히 이제 NCG, 워싱턴 선언 이행에 18일 열렸던 NCG 한미 핵협의그룹.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게 부산항에 들어왔던 SSBN, 켄터키함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주도했던 핵 우위에서 이제 한미도 워싱턴 선언으로 핵과 핵으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핵의 위력으로 보면 북한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강순남 국방상에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요. 또 관심이 모였던 게 이번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참석을 할 것인가 그게 또 관심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김주애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또 부인 리설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열병식이나 행사 때는
사실 좀 왕조 체제가 그 왕조가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 그 왕조 행사처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교 행사로 중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군복도 안 입었고 양복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왔잖아요. 네. 그럼 이 가족이 나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내외적인 체제, 내부적인 체제 결속,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지만 크게 보면 이번 열병식 하이라이트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맞추려고 그러면 가족이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 행보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 그렇죠. 없었다. 무슨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중러 대표단을 이렇게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열병식 다음 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 접견했다 이런 북한 매체발 보도도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북중러 밀착 행보를 과시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크게 보면 이제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니까 이제 핵의 임계점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 체제가 지금 그 튼튼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북중로가 대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례 없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북중 관계가 100이면 북러 관계는 한 2, 3, 5도 안 돼요. 교역액도 북중이 한 6, 70억 달러 되면 네. 북러 교역액은 1억 달러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면담을 먼저 합니다. 네. 그다음에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본인이 직접 안내합니다. 네. 약간 판매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쇼이구 국방장관을 위해서 오찬을 개최해요. 그다음에 연회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대표단은 28일 날 했거든요. 쇼이구 국방장 26일 날 했는데 친서도 쇼이구 국방장관은 다 단독인 상황에서 받았는데 중국 친서는 공연장에서 쇼이구 국방장 서 있는데 그냥 길거리 같은 데서 그냥 받고 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국으로선 수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28일에 있었던 면담은 제가 보기엔 예정돼 있던 게 아니에요. 면담은 최룡해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모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연회자 이 열병식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쇼이구 국방장관한테 말을 걸어요. 네. 노동신문에도 쇼이구 국장관하고 둘이 찍은 사진만 나옵니다. 네. 그 리용충 그 중국 대표단장하고는 단독으로 찍은 사진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러 관계에 세우는 가능성도 열렸지만 네. 이번에 중국 대표단이 급이 낮았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왔는데 이번에 부위원장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 같고 너무 눈에 띄게 그다음에 아나운서가 소개할 때도 열병장에서 쇼익을 먼저 얘기해요. 그분 리용층이 더 높거든요. 나갈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쇼익을 먼저 데리고 나갑니다. 리용층은 따라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종의 지금 북중 간의 애정 전선에 좀 문제가 있고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면담은 나중에 부랴부랴 급조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친서를 받을 때 단독 면담으로 친서를 전달해야지 친서 길거리에서 받고 나서 나중에 단독 면담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했지만 이례적으로 러시아에 공을 들인 그 김정은 정권의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러시아에 공을 들였을까요? 일단 러시아가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나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푸틴은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이기면 이 나토가 위험해지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제공해서 전선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모전 아니면 휴전이거든요. 네. 그럼 소모전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는 건 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탄약입니다. 이 무한정한 탄약을 공급할 때가 북한밖에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다음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재건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건설 노동자를 파견할 것도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북한이 젖줄이 돼버린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손잡으면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정찰위성 같은 수모를 안 받으려면 기술이 필요한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박 3일 내내 쇼이구 국방장관 김정은이 밀착 행보를 했어요. 예. 그 리용충 대표단은 저쪽에 밀어두고 그런 이제 향후의 북러 관계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실제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 뭐 무기 세일즈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러시아를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러시아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카피한 게 중국이고 중국 걸 카피한 게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이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뭐 고고도 정찰기나 뭐 정밀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현저하게 앞서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필요한 거는 탄약, 총알과 포탄이 있는 거지 무슨 뭐 무인기다, 뭐 ICBM은 뭐 지금 북한 완성도 아직 안 됐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여주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장 장비 전람회에서 전시회에서 이렇게 쇼케이스는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원하는 건 탄약입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정도 소모전. 알겠습니다.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가 등장을 할 거냐도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무인기, 핵어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 미리 예고했어요. 왜냐, 핵어뢰 보여줬죠, 순항 미사일 보여줬죠, 고체 ICBM 보여줬죠, 뭐 K-24 다 보여줬죠, 극초음속 미사일. 남은 건 이제 정찰위성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정찰기 정도였는데 이것도 이미 식별이 됐거든요. 네. 공항에 네. 그 비행장에서 있는 네. 게.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그 무인기가 최초 식별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보통 비행기는 C제품 만들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우리 KF-21도 지난해 7월에 첫 비행을 했는데 이제 양산은 2026년이에요. 그 사이에 한 2,000번 정도, 2,000 소티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떴다 내리는 걸. 시험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됐는데 몇 번 비행한 것도 포착이 안 됐는데 벌써 실전 배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실제 성능은 그건 미지수죠. 그리고 지난번 정찰해성 우리 군이 수거했을 때 이랬거든요. 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가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고고도 정찰기거든요. 네. 20km 상공에서 움직이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상에 30cm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고고도 정찰기거든요. 예. 껍데기는 벗겼는데 실제 내용이 같냐?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많은 시험을 다 거칩니까? 예. 그러니까 미지수다. 그러니까 예. 별로 보여줄 게 없었고 규모도 예상보다는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기술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를 보여준 게 별로 사실은 엄밀히 보면 새로운 게 없었어요. 네.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이 이제 새로운 게 없었고 그리고 실제 성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성능은 의문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한 게 무인기 모습이 미국 무인기랑 상당히 비슷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을까요? 중국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 왜냐하면 최신 무기들은 네. 유사해집니다. 왜냐하면 공기 역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 북한이 가지고 있는 K-23, 그다음 우리 현무 미사일 이 세 개가 모양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양 정도는 이제 그 기체 역학 이런 것 때문이고 그다음에 해킹을 하면 외양 설계 정도는 설계도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엔진, 북한이 엔진 못 만들거든요. 중국도 엔진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안에 카피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합금이나 이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에 이런 건 중국이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런 합금수를 가지고 있거나 정밀한 전자장비를 가질 수 있느냐? 북한은 불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열병식 이후 도발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도발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10월 이후에는 정말로 집중적인 도발을 했어요. 본인들 말로는 500대 항공을 띄웠다고 그러고 근데 일부 추락했거든요. 기체가. 뜨지도 못했고. 미사일도 그냥 집중적으로 쐈거든요. 근데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이제 워싱턴 선언이고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했거든요. 네. 그 최근의 도발을 보면 빈도가 낮아요. 또 도발의 수위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은 보여주지만 소위 이제 경제적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도발이요? 네. 북한이라고 무한정 자원을 쏟아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미가 움직이면 자기들 분명히 대응한다고 그랬거든요. 대응할 거예요. 한미연합훈련하거나 한미일 정상회의 하면은 대응을 할 건데 그러나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압도적이거나 물량공사를 하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보여주되 상당히 경제적인 도발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또 새로 보일 것도 별로 없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